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얘기를 조수철 교수님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그 베토벤이 악성이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을 텐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를 못 해도 또 성숙된 어떤 시기가 제 3기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2기부터입니까? 독자적인 어떤 음악의 세계를 들어가는 펼쳐지는 거기서부터 좀 얘기를 좀 하시면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 무엇이었던지 그 이야기 좀 곁들여 주시고 그 시기에 나온 그 우리가 한번 들어봄직한 시청자들 한번 들어봄직한 그 뭐 소나타가 뭐가 한 몇 가지 소개를 해주도록 네, 알겠습니다. 베토벤 음악이 이제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 1기는 이제 모방의 시기라고 그럽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선배 음악가들의 음악을 모방하는 시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베토벤 자신의 음악적인 세계가 펼쳐진 시기가 2기고, 제 3기는 모든 걸 초월하는 완성의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베토벤의 음악은 제 2기인데, 베토벤이 그렇게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건 물론 뭐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소도 있었겠죠, 작곡가로서의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독서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귀가 들리질 않아 가지고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을 독서를 통해서 한 것도 있지만, 독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인성적인 발달이 되고, 인성의 발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관계에서도 발달이 되고, 이래서 이제 나온 곡들이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비창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로는 비창, 월광, 그다음에 열정 소나타, 최소한 이 세 개의 소나타는 좀 들어보셔야 되고, 비창, 월광, 14번 월광, 23번 열정. 야, 저도 그 열정하고 그 옛날 들어본지 모르지만 열정은 처음 듣는 건데. 그건 피아노. 비창이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비창 8번. 그건 이제 차이콥스키 교향곡도 있고. 거기 아마 교향곡이 있고. 차이콥스키인가 보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이 훨씬 더 유명하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는 8번 소나타인데 초기의 작품입니다. 제가 왜 8번을 특히 말씀드리냐 하면, 8번 비창 소나타가 발표가 됐을 때 그때 음악 그 평론가들의 말이, 이제 베토벤은 선배 음악가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게 될 것이라는 평을 받은 곡이 8번 비창 소나타였습니다. 8번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광은 너무 유명하죠, 그죠? 14번 들으시고, 열정은 이것도 이제 그 중기의 소나타인데, 피아노 소나타라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곡이다. 아까 좋아하신다는 황제는 피아노 협주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곡이 2기 때입니까? 2기 때입니다. 황제도 2기 때입니다. 영국도 그래요? 영국도 2기죠. 영국은 1803년. 2기 때 오히려 저에서 더 완숙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기억이 나는, 이름 기억나는 곡들은 대부분 2기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운명교향곡,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전원, 합창은 3기입니다. 9번 교향곡은 3기로 넘어가고, 그 이제 교향곡이 3번, 5번, 6번 꼭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악 사중주곡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16곡을 썼는데, 그래도 그 발달 과정을 아시려고 그러면 초기 곡 중에서 몇 개, 중기 몇 개, 후기 몇 개, 이렇게 골라서 들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 3기로 가면 굉장히 이게 곡들이 철학적으로 돼버려요. 완전히 종교 철학적인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2기까지는 그래도 엄청난 개혁을 했지만, 그래도 있는 그런 음악적인 형식에 맞추려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식에도 맞추고, 또 외향하라는 말을 쓰는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2기 때는. 그러니까 이제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곡들이죠. 근데 3기로 가면 완전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걸 철학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음악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음악 스타일이 확 달라지니까. 그래요? 음악 스타일이 뭐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어요. 조용히 흘러가서 조용히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악 사중주곡이면은 표준 악장은 4악장인데, 말개의 곡들은 4악장, 5악장, 6악장, 7악장. 그러니까 베토벤 자기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그게
법이 되는 그럼 일종의 새로운 장르를 장르죠. 만드는 그런 형식에서 기존 형식에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자기의 독자적인 형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별로 조화롭지도 않아요.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별로 이렇게 다듬지 않고 그대로 표현해버리는 이런 것들. 그럼 하나 질문합시다. 예, 예. 2기 때 작품하고 3기 때 작품하고 우리 그 인간들에게 더 많이 그 해자되는 거는 2기 아닙니까? 이 3기는 엄청 어려워요. 우선 어려운 게 있고 늘 아주 파퓰러하게 콘서트에 자주 등장하는 곡들은 대개는 2기의 곡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들으니까 좀 친밀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더 깊이 있는 철학적인 건 3기 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기를 거쳐야 3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2기 곡을 다 익숙해지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좀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뭐 수십 년을 들으니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도 하고. 그걸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게 2기 때 작품, 3기 때 작품 이래가지고 풀 세트로 돼 있는 거 없어요? 다 나와 있죠. 전집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전집이 그래 2기, 3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그게 연도로 나누거든요. 연도로. 예를 들어서 그걸 한번 사가지고. 그 전집을 사면은 거기에서 연도로 1792년부터 1802년 사이 10년. 그건 1기에 속하고 1803년부터 1815년. 12년은 2기에 속하고 1816년부터 1827년 3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눴어도 연도를 보면 연도를 보면 연도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 이거 듣고 싶다 그러면 그게 2기일 겁니다. 그렇겠네. 2기 충분히 들으셔도 그 제가 갖고 있는 기계가 그 한 30만 원 줬나? 옛날에 그 태강 에로이카가 뭐 그건데 그런 거가 들어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듣는 것도 이것도 뭐 이 예민한 사람들은 한도 없죠. 뭐 사실 사치하자. 우리 고등학교 동기 중에서도 예. 한 번 나한테 그 사진을 보냈는데 톡으로 조그만한 방인데 쫙 LP판이 쫙 전열되어 있고 뭐 세트가 뭐 마이크 스피커하고 뭐 오디오 시스템 사치하자면은 그 돈 엄청나게 드는 것 같은데 한도 없어요. 사치하자면 한도 없고. 지금 물어봅시다. 교수님은 얼마짜리 갖고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아주 옛날에는 사치를 많이 했었는데 음악을 듣는 태도도 또 달라져요. 내가 음악을 듣는 과정이 베토벤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듯이 음악에 대한 평가도 초기에는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 인류의 연주자들, 최고로 잘된 연주자들 이런 것들만 들었죠. 그러니까 워낙 익숙해 있으니까 연주회를 가면은 실수를 하면 저는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듣던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잘못을 발견을 하면은 뭐 그걸 얘기하는 걸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뭐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계속 듣다가 보니까 결국 그거는 음악만 듣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거고 음악을 듣는다는 게 음악과 인간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같이 들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건 연주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최고의 연주자를 듣더라도 실연을 듣는 것만큼은 못해요. 그게 비록 등급은 좀 이거나 등급은 C급이라도 떨어지더라도 실연을 가서 들어야 그 작곡가의 그 곡이 와서 닿는다는 걸 안 건 음악을 듣고 나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저도 오디오 하나 세트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아니 하시는 단계가 같이 나야 돼요. 일단 단계 우리 시청자나 저를 위해서 아주 좀 저렴하면서도 그 가성비가 높은 그 오디오 시스템 하나 소개 하나 해주시죠. 뭐 글쎄 내가 당장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에 제가 듣던 걸로는 그래도 아주 괜찮은 걸로는 스피커, 뭐 AR 시스템, 그다음에 턴테이블, 가라트, 그다음에 앰플리파이어, 뭐 매킨토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보다 또 훨씬 더 JBL 뭐 이런 거. 다음에 톡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소개 한번 할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 생각엔 가서 들어라. 일단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듣더라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베토벤 음악의 가장 매력을 느꼈던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베토벤 음악의 매력, 그게 이제 다 곡마다 그죠? 곡마다 다 다른데, 뭐 일단은 파워죠, 파워. 곡이 주는 힘. 베토벤 곡을 들으면은 그 강조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곡을 몇 번 들으면은 베토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그 핵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좀 가까워지죠. 그게 음악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음악적인 표현이죠. 음악적인 그 지난번에 교수님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음악적 표현의 조화로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것도 아주 매력적이다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잘 그 말 들어도 뭐 말을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적인 표현을 하는데 단순한 어떤 음악적인 전통을 따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오기도 하고, 종교, 신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음악 속에 통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은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 그 강조 속에 상당히 많은 분야가 통합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괴테의 작품을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 실레의 작품을 가지고 만든다. 종교 음악을 작곡을 한다. 신화를 주제로서 만든다. 이러는 게 결국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포함되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 그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인간 심성의 원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원형. 그런 말 흔히 잘 쓰지는 않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공통적인 요소, 그걸 원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저는 해석하기를 그걸 하나주의라고 그러죠. 하나. 대립적인 게 하나가 통합이 되는 그런 요소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 괴테 작품도 뭐 하도 어려워서 읽다가 말았습니다만 어렵죠. 그런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나름으로 그걸 느끼고 생각한 것을 음악적 표현을 다 그렇게 되죠. 조화롭게 만들어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문학, 철학, 뭐 시, 뭐 음악 이러는 게 목적은 뭐냐 하면은, 목적은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무슨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글로 표현하면 문학이 되고, 색깔로 표현하면 그림이 되고, 그렇죠. 소리로 표현하면 음악이 되고, 돌멩이로 표현하면 건축 조각이 되고. 우리 그 음악가 중에서 지금 말씀하듯이 그렇게 표현해내는 작곡가가 누가 또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제 다른 작곡가들을 잘 모르니까 인덱스 내가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요. 베토벤 외에도 여러 가지 대립적인 걸 하나로 만든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인성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하고 너하고의 차별을 없애는 거죠. 얼마나 확실하게 없을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인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음악을 통해서 그걸 성취를 한 사람들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끝으로 베토벤의 개인 관계를 결혼을 하셨느냐, 또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생 동안 항상 가깝게 했던 여자들은 있었죠. 여자들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뭐 결혼을 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여인하고 관계는 성공적으로 한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베토벤을 일생을 통해서 보면 결혼을 하겠다는 기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로 했던 여자들이 현실적으로 결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였어요. 우선 신분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또 막 그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있는 유부녀인 경우도 있었고, 이러니까 아예 현실적으로는 결혼하기 어려운 상대가 많았고, 또 실제로 어떤 여인이 접근해 오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으면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베토벤이 피했던 게 있었거든요. 결국 작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인이라는 존재는 이 음악적인 영감을 얻는 존재로서의 대상으로서의 여인이지 어떤 결혼 대상으로서의 여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측면에서 여인이 아니라 어떤 그걸 철학적이라고 그럴까? 그렇죠. 좀 그런 면이죠. 감성적이라고. 네, 좀 저기 상상적인 것도 있고, 또 아주 지나치게 이상적인.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을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남자는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연애를 통해서 예, 예. 마음의 갈등도 느끼고 그런 것이 인간을 성숙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이런 여인 관계에서도 뭐 사실 성적인 걸 좀 노골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성공적으로 되지 못했고. 그 시절은 1700년 되니까 그 시절은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시절은 뭐 성적으로도 굉장히 개방적이었다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돌아가셨죠? 부검을 했거든요. 자살하거나 이런.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부검을 했었는데 알코올성 간경화증. 간이 아주 작아져 있고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사이티스가 차가지고 배가 그냥 몇 살 때? 57세 때. 그 당시 57세면 평균 수명 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모차르트가 35살, 슈베르트가 31살, 뭐 이랬으니까 그 당시로는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평균 연령 치면은 그렇게 섭섭한 나이는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았으면 작곡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렇겠죠.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